다음의 실체에 대한 탐구는 예술의 근원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탐구와 연결될 수가 있다. 전통적 미학자들은 솔직히 예술 나오는데 전통적 미학자들이 주인공이 되고 중심이 되는 글은 별로 없어. 대충 밑줄 긁 거니까 꼬불꼬불. 전통적 미학자들은 작품 속에는 세월이 지나도 불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었다. 작품 속에 불변하는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에르고는 작품 자체를 단어 뜻이니까 파레르고는 작품 바깥에 나란히 있는 어떤 것이다. 전통적 미학자들은 에르곤적 요소는 작품의 아니자 본질적 요소, 파르곤적 요소는 작품 바깥이고 비본질적인 것. 예술 작품의 본질이 에르곤이라면 파레르곤은 예술 작품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장식으로 여겼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예술에 대한 전통 미학자들의 입장 끝. 두 번째 단락. 데리다는 우리가 예술 작품의 궁극적인 가치라고 믿는 아름다움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탐구를 했고 데리다는 탐구했습니다. 아름다움의 실체에 대해서. 예술 작품이 하나의 텍스트로서 갖는 미학적 의미가 어떤 건지 분석했습니다. 예술 작품은 텍스트야, 텍스트. 뭔가 우리에게 말을 해준대. 그는 전통적 미학자들과 달리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이 담긴 본질적 요소와 비본질적 요소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르곤과 파레르곤은 구별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러한 탐구는 전통적 사고를 전복시키는 성질이었다. 가령 액자는 그 자체로 예술 작품과 무관하지만 그림을 어떤 액자에 표구하느냐에 따라 그림의 느낌이 달라지고 예술 작품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경항고 친구들 그 2학기 독서 때 고흐 그림 나오면서 감자 먹는 사람들 동생한테 보내면서 이거 액자는 꼭 구리 액자나 황금빛 액자에 담아줘 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야 더 잘 보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파레르고는 전통적 기준에서 볼 때에는 텍스트 바깥에 있었지만 텍스트 바깥에 있어서 전통적. 데리다의 입장에서는 파레르고는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였었지. 파레르고는 전통적 입장에선 텍스트 바깥에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데리다는 신경 썼어. 외적인 것이라 볼 수가 없다. 파레르고는 텍스트 안팎의 경계를 가르는 틀이라고 볼 수가 있으나 틀 자체는 텍스트 안과 밖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가 될 수가 있다. 도형의 경계선이 도형의 내부인지 외부인지 분명히 않듯 파레르곤 역시 작품의 내부인지 외부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다. 저 액자를 작품으로 봐야 할지 안 봐야 할지 명확하지가 않아.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일생도 따지면 작품 외부인 거잖아. 그거가 작품의 내부인지 외부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데리다가 이렇게 파레르곤의 모호성에 주목한 이유는 뭘까? 파레르곤이 예술작품의 아니나 밖에 속하지 않는 경계 자체임에 주목해서 데리다씨 파레르고는 도대체 뭡니까? 네, 경계 자체입니다. 예술작품 자체가 하나의 파레르곤입니다. 오, 안팎의 경계를 갖지 않는 모호한 성격입니다. 작품이 있어? 작품을 둘러싼 외부의 무언가가 있어. 이 외부의 무언가가 사실은 외부인지 내부인지 확실치 않아. 그러면 그거랑 둘러붙어 있는 이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내부라고 얘기했던 애도 내부인지 외부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의 입장에서 예술작품은 텍스트 안과 밖의 자체의 구분 자체가 허물어진 경계 그 자체. 데리다시, 예술작품은 도대체 뭐라고 하면 됩니까? 네, 경계 그 자체입니다. 예술작품의 의미는 텍스트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모호하고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텍스트를 구성하는 어떤 고정된 의미라도 쉽게 해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술작품엔 고정된 의미란 없습니다. 데리다는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거나 미학의 대상이 되는 것을 예술작품의 안과 밖 사이의 경계 그 자체라고 보았습니다. 미학의 대상은 예술작품의 안팎 경계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에르곤, 파레르곤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술의 불변적 의미가 존재한다고 본 기존의 관념을 해체합니다. 에르곤과 파레르곤 구분했다. 틀 안에만 예술의 본질적 의미가 존재한다고 본 기존의 고정관념을 해체해서 본질, 비본질, 의미, 무의미라는 대립구조를 허물고 예술작품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죠. 오늘 할 거. 1번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술 이론가 로절린드 크라우스는 사람 이름이네요. 현대 미술을 기호학적 전환사, 쉬프터, 전환사의 특징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예술 작품은 전환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환사는 사과 등의 단어와 달리 단어 자체에 특정한 실체가 담겨 있지 않은 이러한 단어들. 이것, 지금. 전환사는 일종의 비어있는 기호, 활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지칭하는 대상이 변할 수가 있다. 지금 이것 하면은 요거지, 요거. 펜이죠. 집에 가서 식탁 위에 엄마 이거 뭐야 할 때 그 이것은 다른 거잖아. 크라우스는 현대 미술 작품을 미리 정해진 기호가 아니라 비어있는 기호. 현대 미술 작품은 맥락에 따라 의미가 변하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리다와 달리 크라우스는 전환사적 관점에서 현대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 작품이 지닌 절대적인 아름다움, 절대적인 아름다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 하나로만 해석되는 혹은 고정된 이런 뜻인데 절대적인 거니까 고정된 거 아닐 거야. 이것을 느낄 수 있다고 보겠군. 땡. 데리다와 크라우스는 예술작품의 의미가 작품 속에만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겠군. 그렇죠. 옆에 2번. 데리다의 관점에서 보기의 그림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 조르주 쇠라이의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다. 전묘법. 화면을 채웠어. 캔버스뿐만이 아니라 캔버스를 싸고 있는 액자 역할을 하는 틀까지 확장되어 채워져 안팎의 경계를 허물고 모호하게 만듭니다. 나 이 용어가 엄청 안 오더라고. 자,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할까? 요 작품의 안을 나타내는 용어가 뭐였었지? 에르곤. 밖을 나타내는 것 파레르곤. 경계를 허물어 모호하다. 데리다 엄청 좋아할 거야 이 그림. 1번 그림에 채워진 색점은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일부지. 색점을 화려한 안보다 밖에 실체에 초점을 둔다? 아니요. 둘 다 초점을 두지. 구분이 의미가 없으니까. 안이나 밖에 속하지 않는 요소를 활용해서 경계를 강화해 경계 자체가 없다라고 오히려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렇게 해야겠지. 예술 작품의 비본질적 요소, 외부 요소, 본질적 요소의 역할이 서로 바뀐다는 아니야. 색점을 틀까지 확장시켰다. 에르곤, 내부와 파레르곤, 외부를 경계를 허물었다. 예술 작품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오케이, 좋아. 정답은 맞는 얘기 5번. 됐을까요? 수고하셨고, 특별히 제가 과제 페이지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쭉쭉쭉쭉 나간 거니까 어느 날 문득 보면은 뒤에 거 이거 언제 올라왔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3학년 수업은 아마 토요일 저녁부터 쭉쭉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 문학은 2월 8일에 나온다고 하더라고. 네, 미리 또 준비해 놓으세요. 고생했습니다. 수고했고, 누구 선물 포장하려고 이렇게 포장지를 대려기로 되는 거. 포장지 아니야? 포장지? 아빠 생일 선물. 이래서 딸 키우고. 네, 그 모의고사 2022년이랑 2021년만 그거잖아요. 선택 과목. 네. 근데 선택 과목 없는 걸 푸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선택 과목 있는 걸 계속 푸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뭐 할 거야? 네? 뭐 할 거야? 엄매랑 화작이랑? 없네요. 엄매 그러면은 문법만. 문법만요? 화작 풀지 말고? 근데 제가 그 시간 줄이는 연습하고 있어서. 그러면 같이 풀어도 괜찮아. 근데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 이 매체랑 저기 화작이랑 이렇게 크게 구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 네, 한번 풀어보세요. 선택 과목 있는 거 말고 그냥 통합된 거 풀어요. 풀어볼게. 아니면 한 문제당 1분 40초씩 빼. 제가 그 뭐냐 독서에서만 40분을 쓰더라고요. 독서만? 네. 그렇게 많이 쓰는 거 아닌데. 근데 독서 40분 쓰고 나머지 40분에 다 풀긴 해요. 근데 실전 가면 약간 간당간당할 것 같아서. 사실 간당간당이 최고 좋기는 한데. 그래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검토하는 거 힘들어. 근데 그 4월이랑 7월이랑 10월이랑 다 선택 과목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나눠져 있지. 작년이랑 재작년? 그렇게 해줄까? 3, 6, 9, 11 빼고. 일단 남은 거 다 풀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집에 어떻게 가? 고생스러워서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몇 명 정도 온다고 그랬어요? 응? 토요일에 그 6시부터 9시 있고 있잖아요. 토요일 6시, 9시가 일단은 4 혹은 5. 왜냐면 여기 있는 애들 오늘 도저히 못 오겠어요 하면 보통 이때 오거든. 근데 얘는 표지들 아니에요? 네. 누구? 토요일 9시. 이거? 네. 아니 얘네들은 저기 광덕. 그럼 몇 시가 표지들이에요? 누구? 그 원래 토요일 날이 표지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닌가? 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경원이에요? 응? 지금은 어디예요? 지금은 경한 애들이지.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라도 문학 나오면 바로 또 문학 해야 돼. 몰라. 시간 애매해요. 이거 찍어봐도 돼요? 그래요? 아니 내가 시간을 알려줄게. 네. 네, 문자로 지금 보내줄게. 네. 오늘 뭐 속이 왜 이렇게 안 좋았을까? 안녕.
잠시 후 여명이 밝아왔다. 오늘은 진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단 나가자. 외투를 챙겨서 거처에서 나온 철수와 진호는 섬을 둘러보았다. 날씨는 여전히 흐릿했다. 섬이라 그런지 해풍이 많이 불어서 쌀쌀했다. 철수와 진호는 해안에 나 있는 길을 따라 걸어서 섬 뒤편에 도착했다. 어제 보았던 절벽을 잠시 살펴보다가 마을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반대편 길을 따라 출발했던 곳에 도착했다. 진호는 섬 한가운데 있는 산을 올려다보더니 그곳으로 향했다. 그것을 본 철수는 뒤따라갔다. 산이라고 해봐야 언덕 정도였는데 오르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지만 꽤 가팔라서 정상에 도착하고 나니 숨이 찼다. 산 정상에서 마을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여자아이의 집은 실종된 아기의 집 바로 옆이었다.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충분한 거리였다. 철수와 진호는 다시 거처로 돌아갔다. 철수는 여자아이에게서 어떻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과거 한 길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갖은 수를 다 써보았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에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더군다나 이곳에는 CCTV도 없었으며 목격자도 없었기에 의심만으로 신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진호는 담배를 피우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생각해? 믿기 어려운 말이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지도 않아요. 그 남성도 근거 없는 의심만으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겠죠. 여자아이의 행동이 평소와 달라졌다든가 뭔가를 느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철수는 생각에 잠겼다. 꽤 시간이 흐르자 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 가시게요? 여기 있어봐야